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서관 통찰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신학 리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4강에 이어서 5-1, 5-2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목요일인데 이거는 보강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1, 5-2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신학 파트에 대한 보론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이 보론은 좀 철학적인 보론인데 이전 시간에 다루던 게 좀 벤야민에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철학사적인 맥락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5-2강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덧붙일 만한 근거들이 좀 더 많습니다. 벤야민이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여기 적힌 것처럼 괴테의 친화력 1922년부터 1924년에 이제 발표하게 된 요 초기 저작을 바탕으로도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부분을 한 번 더 덧대서 조금 더 괜찮게 설명할 수 있는 변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론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목요일이니까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편집이 좀 적절하게 잘 끝나서 토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릅니다. 벤야민이라든지 시대 배경 이런 맥락보다는 철학사적인 맥락을 하려고 해요. 철학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칸트, 임마누엘 칸트. 우리 철학사의 거목이죠. 철학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칸트를 어떤 식으로도 넘어야 됩니다. 칸트를 옹호하든지 아니면 비판하든지 어떤 방향성을 갖든 간에 좌우지간 칸트를 교체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철학 공부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오늘 홍준성 씨는 칸트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나요? 저는 칸트의 좀 정확히는 독일 계몽주의 방향성에 대해서, 즉 인식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식론,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사물이죠. 예를 들어 사물이지 않습니까? 이 사물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게 인식론이에요. 말 그대로 풀어서요. 그럼 칸트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칸트 얘기할 때마다 옛날 후배들한테도 그랬지만 정말 많이 드는 비유인데 사과의 비유를 좀 많이 들어요. 사과. 여기에 사과가 있습니다. 빨간색이죠, 사과니까. 색칠까지 완벽했습니다. 이 사과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빨간색으로 봅니다. 이 사과라고 하는 사물에 대해서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는 걸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칸트는. 우리가 눈의 시각, 좀 더 정확히는 이 색깔을 받아들이는 시각적 인식, 능력.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거를 구분할 수, 이건 검은색이고, 이건 흰색이고, 이거는 무채색이고, 공간의 색깔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검은색이고, 이건 빨간색이라고 하는 그 색깔의 범주,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분류할 수 있는. 를 가지고 있고, 요걸 거쳐서 이 사과가 이제 빨간 사과가 이제 갖춰진다고 봅니다. 칸트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많은 시각적 범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빨간색으로 보죠? 정상적 범주. 물론 정상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 알게 될 텐데, 우리는 되게 이걸 빨간색으로 보는 정상, 요 빨간색의 범주를 가지고 있죠? 빨간색이니까 레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범주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만일 생명이라면 어쩔래요? 생명이라면 어떡할래요? 생명이 이걸 검은색 사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생명에 의해서 산출된 사과는 뭐가 나오죠? 검은 사과가 나오겠죠? 이걸 검은색으로 보겠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요 생명이 바라본 사과와 우리가 바라본,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통계적인 개념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 사과의 빨간색. 검은 사과와 빨간 사과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실체적인 사과인가? 실체. 진짜 진상이 뭐죠? 실체. 진상. 진본.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죠? 진리. 진짜 이건 뭐죠? 이게 뭘까? 칸트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칸트의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왜? 여러분, 이게 머릿수로 밀어붙이니까 우리 다 빨간색이 정상이라고 정상으로 적어놓게 됐지만은 만약 우리가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대다수가 백조는 흰색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백조는 하얀색 백조죠. 근데 어느 날 오스트레일리아 한 외지에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된 거예요. 흑조가 발견된 거지.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백조는 검은색이기도 해요. 블랙스완도 가능합니다. 사람들 말하죠. 무슨 미친 소리 나면서. 언제까지 그걸 미친 소리라고 보죠? 그 사람이 블랙스완을 직접 보여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대부분 통계적인 개념인지도 몰라요. 통계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통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의 오류인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여러분 통계가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생명의 범주와 정상인의 범주는 어느 것이 진위 여부인지 구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생명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돌고래, 박쥐.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럼 박쥐 입장에서 이 사과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겠죠. 어떤 초음파가 가려진 물결 모양으로. 그림 좀 그렇네. 뭐 좌우지와 이렇게 초음파 모양의 사과가 인식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검은 사과, 빨간 사과, 초음파 사과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사과의 모습이냐고요.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빨간색과 동시에 검은색으로 존재하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만물의 색깔을 가진 사과가 실체일까요? 말이 안 되겠죠. 실체적인 사과의 색깔 하나가 실체에 대응되는 하나의 진짜 색깔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게 뭘까? 뭘까? 칸트의 결론은 모르겠다 했어요. 알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요 용어를 좀 깔끔하게 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범주 그대로 놔두고요. 어떤 식으로 정리되냐면 이 빨간 사과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칸트의 용어를 따르자면 표상입니다. 표상. 이 범주는 뭐죠? 그냥 오성의 범주예요. 오성의 범주. 근데 이건 뭐죠? 그러면? 이 오성의 범주가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요게 어떤 색깔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재료를 주겠죠. 그래야 그 재료를 우리가 소화하고 판단하는 바탕을 과정을 통해서 표상을 만들 테니까. 여기서 경험을 줍니다. 경험. 감각을 여기서 전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범주를 통해서 빨간 사과라고 하는 어떤 우리만의 표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요 표상을 애당초 주는 이 진본, 진리라고 말했던 이건 뭐냐고요. 이게 뭔데 도대체? 사물 그 자체. 이게 뭘까요? 사물 그 자체죠. 이거 말을 줄여서 이렇게 돼요. 이거 탈락시키고 그자 빼고 요거 이렇게 붙여주고 물 자체라고 합니다. 한국 번역으로는. 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걸 지우자면은 요 진보는 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물 자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추론될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이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독일 계몽주의 거두 칸트의 인식론이고요.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칸트의 발상을 비판하든 어떤 식으로 하는 영향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좋아요. 다 이해됐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의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 발터 벤야민 스케치의 주인공 발터 벤야민에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보였던가 라는 게 오늘의 물음이에요. 이런 철학사적 배경하에서 이건 18, 19세기거든요. 근데 발터 벤야민은 20세기적 사람입니다. 20세기에 이걸 봤던 벤야민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 해석했을까? 소화했을까? 제가 이런 말을 막 꺼내는 거에서 알 수 있겠듯이 이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면 이렇게 열변 토하지도 않겠죠. 분명히 어떤 다르게 비판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이걸 수용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띤 반응을 보이면서 다루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벤야민에게는 칸트의 이런 인식론이 어떻게 달랐을까? 일단 벤야민의 생각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이 설명, 뭔가 일견,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이 설명에서 어딘가 이상한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무슨 냄새? 조금 괴상한 냄새. 뭔가 악취랄까? 뭔가 조금 고리타분하면서도 억압적이면서도 어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갖다 부수고 싶은, 그냥 부정해버리고 싶은, 너 나가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어떤 반발심을 느끼는 사람은 철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안 느꼈다면
뭐 알 수 없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소재 다시 개발될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깨알같은 홍보였다. 좋아. 다시 시작하자면은 베냐민 여기서 이런 악취를 맡습니다. 이를테면 이 부분. 오성의 범주? 이거를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색안경처럼 요거를 바탕으로 표상이 만들어지는 거네. 근데 이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요 진본, 진위성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이건 전부 다 1대1 대응 아닌가? 사과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그 물 자체가 있고 그 물 자체를 판단하는 오성의 범주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수많은 범주를 거쳐서 그 범주에서 의해서 종합된 판단에 의해 표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 표상이 진본과 어긋날 수도 있고 어긋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표상이 만들어지는 이 공정 자체는 1대1 대응을 위해서잖아. 실체와 표상의 일치. 이게 뭐다? 진리다. 아주 고전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바라본 곳과 이거는 보드마카다. 이 보드마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명확히 인식됐고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역시도 보드마카다. 둘이 일치됐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주객, 주관과 객관의 일치, 주객 일치가 바로 진리의 고전적인 도식이에요. 칸트는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적어보겠습니다. 주객 일치. 물론 칸트의 신비롭다기보다는 어떤 혁신적인 지점은 요 주객 일치의 요 범주, 요 부분을 이제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 범주에 의해서 실체가 표상으로서 구조화되고 구축된다라고 하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게 칸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해라고 하고 블라블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철학적인 미사 여구와 다른 사조들 뻗어나가는데 그런 걸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오늘의 주제는 좌우지간 이런 사고 모델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주객 일치의 모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이게 뭔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잠시 잊고 관점을 완전 다르게 옮겨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옮기냐? 아까 이게 보드마카 얘기했죠? 보드마카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 보드마카라고 하는 게 보드마카 이렇게 막 뽑아서 막 쓰이고 지금 쓰이고 있죠 이미? 그런 점에서 보드마카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드마카다. 이 쓰임새를 보아하니 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되게. 그리고 이게 보드마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물의 속성은 보드마카로서 쓰임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드마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세요? 홍준수 씨 그냥 보드마카라고 하면 되지. 무슨 보드마카의 쓰임새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사물이 보드마카라는 본질을 획득하게 되는 거는 아주 번잡한 설명을 하는 겁니까? 번잡한 설명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보드마카가 만일 강도와 만나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에 눈을 찌를 때 사용된다면 그 맥락은 보드마카입니까 지금 이건? 보드마카가 아닙니다. 무기죠. 반대로 이게 보드마카가 아니라 뭔가 이거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럴 때 이거의 쓰임새는 뭐죠? 높이를 맞추는 어떤 보조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확실한 건 보드마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거예요. 물 자체라고 했죠? 똑같이 먹겠습니다. 물 자체가 있어요. 근데 요 물 자체라고 하는 거는 이 물 자체라고 하는 건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이 오성의 범주를 통과해가지고 표상 1대1 대응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물 자체의 핵심적인 거는 이게 어느 맥락에 놓여지는가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변형체, 무한체,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맥락 전체를 담지한 잠재태로서 현현한다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 쉽게 말하면 달라져. 글자가 달라져. 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어떤 맥락에 의해서 마치 이게 보드마카로 말해진 것처럼 맥락 1번에 의해서 보드마카. 아까 말했듯이 맥락 2번에 의해서 찔러대는 무기.
근데 이런 맥락은 이 세계가 복잡하니까 무수히 많은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맥락, 이 보드마카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맥락의 목록이 점점점점점점 무한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한대의 목록의 이름은 바로 잠재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런 식의 사고관은 1대1 대응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안 맞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완전히. 정말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 즉 주계 일치의 진리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받아들이는 진리는 뭔가요? 여기서 굳이 진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을 부여해야 한다면 이 잠재태라고 하는 맥락에 무수히 많은 변형 과정, 바꾸고 쓰임새를 찾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어떤 인식,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창조죠. 창조, 변형. 그러니까 인식이 아닌 거예요. 요건 인식이에요, 여러분. 인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혹시 인식론이라 부른다고 했죠? 근데 요거랑 인식이랑 안 맞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인식이 아니라 미학이라고 합니다. 미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인식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예술과 철학의 차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구분식에 의하자면. 물론 현대 철학에서는 이게 철학이고 이거는 이제 철학이 아니다. 억압적인 그런 어떤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주가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좌우지간 벨터 벤야민이 20세기에 칸트를 배웠을 때 느꼈던 칸트의 인식론에 대한 전통적인 독일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잉태되고 분출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런 설명, 이런 구절, 이 부분을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벤야민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한 인용문, 이건 인용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용문이 없으면 이 내피셜이지. 벤야민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어딨냐. 여기 적어놨죠. 괴테의 친화력. 1922년 벤야민이 이제 학생 운동하고 뭔가 막 젊을 때입니다. 20, 30대니까 굉장히 젊을 때 적었던 괴테의 친화력이라고 하는 비평이 있어요. 한 150쪽, 200쪽 정도 분량에 굉장히 두툼합니다. 200쪽 분량 한 2년간 적었고요. 그 2년간 적은 책이 1924년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발표되고 출간됐던 몇 안 되는 벤야민의 저작 중 하나입니다. 그 저작에 한 대목이라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대목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대목을 지금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내용의 가상이 사실 내용 덕택인지 아니면 사실 내용의 생명이 진리 내용 덕택인지의 물음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그 둘이 작품 속에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그 둘은 작품의 부루성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터 벤야민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적을 공간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 적겠습니다. 진리 내용. 진례란다. 진리 내용과 사실 내용, 그 다음에 진리 내용의 가상을 언급해요. 진리 내용,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사실 내용. 사실 내용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 사실 내용에 대한 진리 내용의 가상. 가로, 이 정도 이 세 개의 범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터 벤야민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칸트에게는 요 실체, 물 자체와 요 표상. 요게 목표는 이런 거예요. 목표는 이렇습니다. 목표는 진리 내용과, 왜냐면 실체가 물 자체가 진리라고 했죠. 요 진리 내용과 이건 뭐죠? 이게 사실 내용이겠죠. 인식된 게. 사실 내용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일치된 상태로 물 자체에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사실과 진리가 일치되는 거. 그게 물 자체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오성의 범주를 따라간다고 했죠. 그 맹인의 사과와 일반인의 사과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과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주의 한계로 인해서 이 물 자체의 진짜적인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로 빨간 사과라고 하는 표상, 일반인들의 표상만 가진다고 했죠. 그럼 이 표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벤야민의 용어를 따라가자면 이게 바로 진리 내용의
가상이 되는 거예요. 가상. 그렇잖아요. 가상이죠. 물론 진짜 사과를 보고 우리가 그 사과의 이미지를 본 거겠지만 이게 우리가 바라본 빨간 사과 이미지가 가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과가 진짜 빨간색인지 아니면은 검은색인지 초음파의 모습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볼 때 빨간색을 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빨간색이라 보는 그게 색안경이면 어쩔래요? 그 색안경을 뽑아서 봤더니 전혀 다른 색깔이 펼쳐지면 어떡할 건데요? 사과의 진짜 색깔 여러분 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안다고? 실제를 안다고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칸트에 따라가자면. 이렇게 벤야민의 용어를 따라가자면 이렇게 대입이 가능한 거죠. 표현을 하자면. 근데 벤야민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벤야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 내용과 사실 내용을 같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실체는 있어요. 근데 실체는 칸트의 실체라고 하는 건 진리와 사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단지 그 진리와 사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가상일 뿐이지. 근데 벤야민은 진리와 사실의 차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나누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요 사실 내용을 바라보면서 진리 내용의 가상을 얻어내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 말만 쫓아갔을 때는 요 사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 사실,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바라본 사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칸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게 물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물 자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경험적 이미지를 주는 그 사태, 현실, 현상 그 자체. 사실은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말 실수했네.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합시다. 현상. 어떤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상을 갖습니다. 이게 무엇일 거라고 하는. 그 무엇은 뭐예요? 표상이죠. 칸트 용어를 따라가자면. 어떤 표상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표상을 갖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따라가면 칸트 도식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 맞아떨어지는 건 이 부분입니다. 아니, 사실 내용에 대해서 네가 어떤 가상을 가지면은 칸트적 인식론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진리 내용이라고 하면 뭐야 도대체? 뭔데? 칸트에 따르자면은 사실 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물 자체의 영역이 해당되겠지만은 여기에서 물 자체의 영역은 마치 사실 내용이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뭔데요 도대체?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문구는 칸트의 도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벤야민은 칸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감 어린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얘기해요. 벤야민한테 이런 얘기가 궤변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고관을 따라가니까 벤야민은. 잠재성, 어떤 쓰임은 맥락에 따라 무수히 많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럼 벤야민의 아까 보드마카 얘기를 다시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금세 이해됩니다. 사실 내용은 뭐죠? 사실 내용은 보드마카요. 적어보겠습니다. 보드마카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게 뭐죠? 사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물이 있어요. 사물. 근데 여러분 사물이라고 하는 건 아무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것입니다라고 말한 게 그것이 사물이잖아요. 그것이라고 말하면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떠한 본질이나 정의나 쓰임새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시했을 뿐이에요. 그거, 저거. 근데 이거 아무 내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물이라고 했을 때 이 사물은 아무 내용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유의미한 의미를 담지하고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지시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괄하긴 하지만 여하간 이걸 사물이라고 봅시다. 보드마카. 그리고 이 보드마카를 우리가 이 사물에 대한 어떤 가상을 가지죠? 이건 아마도 지금 준성이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철학적인 강의 시간에 칠판에 뭔가 쓰는 그런 용도의 심지어 검은색이 나오고도 있으니까 아마 보드마카의 쓰임새를 가지니까 이건 보드마카로 사용될 거라고 하는 가상을 가지는 거예요. 즉 보드마카라는 가상을 가집니다. 보드마카라는 가상.
그러면 여기서 진리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진리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태입니다. 잠재태요. 왜? 지금 이런 사물, 이것에 대한 이것이 보드마카라고 하는 표상을 가진, 이것의 진리 내용의 가상을 가진 이유는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맥락에 의거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2번, 요 무게의 맥락에 따르자면은, 이건 더 이상 보드마카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사물에 대해서 이거를 표상, 보드마카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보드마카 그 이상을 이미 담지하는 거예요. 왜? 지금 보드마카지만, 뭔가 이게 보드마카 말고 다른 수많은 잠재태를 가지는 뭔가 아닐까? 그러니까 마치 이걸 볼 때, 소우주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쓰임새를 가진 어떤 다른 걸로 활용되는, 다른 게 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상상력을 부여해가지고 이것이 수많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그런 우주적인 소우주를 여기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진리 내용은 뭐죠? 잠재태입니다. 잠재태.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현 표상에 가리워진 베냐민 이거 진리라고 했으니까 실상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맥락을 벗어나면은, 이 맥락이라는 감옥을 벗어나면 얼마든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변형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말하자면. 그래서 발트 베냐민은 진리 내용과 사실 내용, 그 다음에 진리 내용의 가상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차원을 나눠서 부여해버렸던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 철학적으로 풀자면 칸트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용과 사실 내용의 일치로서의 물 자체를 쪼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 자체의 영역을 1:1 대응이라고 하는 인식적 측면에 투여한 게 아니라, 인식이 아니라 그게 무수히 많은 다른 쓰임새를 가질 수 있는 잠재 영역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베냐민이 한 거는. 물론 베냐민이 선구자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미, 일단 니체 같은 애들 이미 먼저 했어요. 관점주의 이런 얘기하면 니체도 얘기했고, 헤겔 역시도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혁신시켰습니다. 근데 헤겔은 애매해요. 보류하겠습니다. 차치하겠습니다. 왜냐면 헤겔은 해석이 너무 다양해질 수 있어요. 청년기랑 중년일 때랑 말년일 때랑 이 세 개의 헤겔이 너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헤겔은 좀 제끼더라도 뭐 니체, 스피노자, 또 이 시대에 또 뭐 블랑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요게 비슷한 사유를 이미 개진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그런 사유적인 맥락에 아주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바통을 터치받은 사람 중 하나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